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오늘 우리가 무조건 진도를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현대사회. 자, 현대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현대사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현대사회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 건국의 과정.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 정부 수립 과정. 그거를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정부의 업적. 그러면서 이 각 정부의 업적과 개헌의 과정과 민주화 운동까지를 합쳐서 하나로 배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승만 정부 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개헌과 2차 개헌이 있었다. 그리고 또 뭐 4.19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3차 개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개헌의 과정과 4.19 혁명이면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그 정부 때 있었던 업적.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 문제. 통일 문제에 관해서 통일 문제는 잘 나오는 사료가 한 3개쯤 있어요. 그 사료만 딱 살펴보면서 내용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제. 이 경제는 이제 현대의 경제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경제는 10년 단위로 정리하시면 돼요. 50년대 경제, 60년대 경제, 70년대 경제, 80년대 경제.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정리하시면 되니까, 자, 현대사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런 거다. 물론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면 내용이 많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 첫 번째는 건국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지금부터 배울 거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6.25 전쟁까지 같이 한번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정부별 업적과 개헌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정리가 될 거고, 여기가 조금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통일 문제는 아까 나오는 사료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경제 파트도 간단하게. 그래서 나머지 이제 경제, 그리고 사회, 그리고 뭐 문화 파트에서는 이제 교육 정도? 근데 여기는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회 문화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현대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은 하나, 둘, 셋, 넷 정도 되는데, 현대사 문제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요 4개 중에서 어디서 나오느냐. 네, 그거의 차이여서 사실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나올 만한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런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대사회의 맨 처음에 세계의 현대. 자, 세계의 현대는 언제냐?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전에 일제시대, 자,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방이 됐어. 그럼 일본이 무슨 전쟁에서 망했냐?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이 진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물론 나라가 세워지긴 했죠. 그러면서 일본이 망하고 패망을 하고 우리가 독립이 된 거지. 광복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일본이 전쟁에 져서, 거꾸로 얘기하면 연합군이 승리해서.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것도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세계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일단은 895페이지 보겠죠?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건국 활동이겠네요. 건국 준비 활동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지금이 언제냐면 여기 지금 895페이지죠? 여기에 딱 나와 있는 요 시기가 언제냐면 해방 직전. 45년이 해방이잖아요. 해방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방 직전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되면 이런 나라를 세워야지 라고 건국강령, 우리가 앞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지 라고 발표했던 단체들, 즉 건국준비활동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런 건국준비활동을 했던 단체가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예요. 하나는 충칭회. 자, 충칭회 있는 건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자, 언제 건국강령을 발표했다고 했냐면 조소왕의 삼균주의. 요 건국강령이 조소왕의 삼균주의였어요. 조소왕의 삼균주의였지. 그래서 그거를 발표했지.
자, 그래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발표했었고, 자, 그 다음에 조선 독립동맹. 우리가 단체 3개 알아야 된다라고 한 그 중에 하나가 예난에 있는 조선 독립동맹. 이거는 딱 예난인 거 보니까, 화북지방인 거 보니까 사회주의. 그쵸? 사회주의 계열이고, 자, 여기에서는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도 있었지. 자, 군대도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의용군은 중국의 팔로군이라고 하는 공산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었지 라는 거 배웠잖아요. 네,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배웠죠. 충칭에 있는 거 임시정부. 그 다음에 예난에 화북지방에 있는 거 이거 조선 독립동맹 이거 2개는 배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 건국동맹. 자, 그러면 이거 단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비밀결사로 만들어졌겠죠? 그쵸? 드러내놓고 야, 나 독립운동한다. 이거 뭐 잡아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비밀결사로 만들어진 거고. 자,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여운형. 아마 여러분이 여운형이 되게 낯설 거예요. 나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요럴 수 있어. 우리가 김구 이승만은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운형은 아마 많이 못 들어봤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운형, 물론 김구도 암살을 당했지만 김구는 활동사항이 되게 많지만 여운형 같은 경우는 물론 활동을 많이 하긴 했어도 이 여운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회주의 쪽의 성향을 좀 띠고 있고 거기에다가 암살을 당해요. 김구보다 더 먼저 암살을 당하기 때문에 일찍 죽었고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계열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많이 교과서에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국내에다가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민족연합전선이라는 건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연합이지. 그러니까 좌익 플러스 우익이다 이 말이에요. 좌익에다가 우익이 섞여 있다. 쉽게 말하면 좌우익이 다 섞여 있어. 이런 뜻이고요. 이 여운형 같은 경우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도 좌파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자, 극우가 있다.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고 중도 좌파가 있고 중도 우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운형 같은 경우는 좌익이긴 좌익인데 완전 극좌는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공산주의자 막 이런 사람은 아니고 조금 중간쯤? 약간 그래서 중도 좌파라고 표현하는데 자 어쨌든 여운형 중심으로 조선 건국동맹이 만들어졌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건국강령이 발표됐죠. 우리가 여기는 지금 안 써있지만 독립동맹도 건국강령, 건국동맹도 그 건국강령이 다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건국강령이 싹 발표됐고 그 건국강령의 공통점 세 단체 모두 다 나라를 세우면 이런 식으로 세울 거야 라고 했는데 공통점은 뭐지?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겠다. 자,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왕이 있다 없다? 공화정 알죠 여러분? 공화정. 왕이 없다. 아시죠 여러분? 왕이 없는 정치 형태. 그래서 왕이 없고 그리고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개의 단체의 공통점은 민주공화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독립동맹의 강령이나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요. 건국동맹의 강령이나 뒷장 넘겨보시면 다 나와요. 교재 책에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자, 국외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한국 문제를 또 살짝 논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 회의를 말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가 카이로 회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이로 회담은. 자, 카이로 회담은 카이로가 어디냐면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에서 회의를 했어요. 언제냐면 자, 현재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 시기가 더 중요해. 참가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기가 훨씬 중요해요. 자, 봅시다. 1943년에 미영중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미영중 이렇게 모였죠. 미국은 루즈벨트였고 영국은 처칠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장제스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미영중에 수뇌부라고 하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고 여기에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결의를 했죠. 그러니까 왜 모여서 회의를 했냐면 야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전후 처리를 위해서 여러 나라들의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야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니까 한국도 일본이 망하잖아? 독립을 시켜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첫 약속. 근데 문제는 적당한 시기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본이 망했어. 우리 독립은 언제 돼야 돼? 일본이 망하는 순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즉시 독립.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즉시 독립이어야 하지만 조선이 과연 독립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좀 봐서 두고 보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자 그래서 적당한 시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그러니까 즉시 독립이 아니잖아요. 아 조금 야 좀 찝찝하다 이런 게 바로 요 카이로 회담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in due course라고 해서 왜 우리 코스 할 때 그 코스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쉽게 말하면 이제 번역을 시기로 했지만 원래는 적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를 좀 봐서 이런 뜻이에요. 일본이 망했어? 바로 독립? 아니고 야 좀 두고 보고 기다려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찝찝하다. 그게 바로 카이로 회담이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첫 약속.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얄타 회담이에요. 자, 이때는 미영소.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서 회의. 자, 이때는 루즈벨트 처칠 소련이면은 이때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독재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수뇌부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자 여기서 뭘 결정했냐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련은 주로 유럽 쪽에서 독일과 싸우고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랑 연합군이랑 싸우는 건데 이때 소련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주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유럽에서 독일이 거의 전쟁이 지고 있는 거의 이제 패망 직전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을 무찌르려면 이 소련이 아시아 전투에 참여를 시키자, 소련을. 이렇게 된 거고, 왜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소련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를 독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소련이 아시아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련을 대일전,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를 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련에 대한 지분을 준 거죠. 소련 너도 참여해. 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의미고 그거를 요 얄타 회담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38도선 분할 등의 전후 처리를 제시를 했죠. 말하자면 한국을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딱 38도선이 있네. 이걸로 나눌까? 이런 식으로 한번 언급이 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8도선의 분할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이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소련의 지분이 생긴 거고 소련의 영향력이 생긴 거고 그러면서 이 얄타 회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단을 하게 되는 그 어떤 단초 그거를 마련한 게 단초가 된 게 어떤 그러니까 계기 말하자면 첫 번째 계기 이런 게 된 게 바로 얄타 회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45년 7월이니까 광복 거의 직전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그때 포츠담이면은 얄타면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쪽이니까 소련이고 그 다음에 포츠담은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 포츠담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때는 미영 중소가 모였고요. 이때는 이제 미국이 또 원래는 루즈벨트였는데 한번 중국 구성원이 바뀌어요. 사실 이때도 구성원이 한번 바뀌고 이때도 구성원이 한번 바뀌어서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처칠, 장제스, 스탈린. 나머지는 똑같고 자 그리고 포츠담 회담에서는 한국 독립 재확인. 쉽게 말하면 알아? 한국은 독립시켜 줄 거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뭘 물어보냐? 요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거는 순서를 물어보기도 해요. 카, 얄, 포 순서대로. 알겠죠? 카, 얄, 포 순서대로.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니까 카, 얄, 포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광복으로 넘어갈까요? 자, 8.15 광복. 자, 배경을 한번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임시정부의 활동도 괜찮았고 거기에다가 국제정세, 유리한 국제정세라고 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걸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설명을 했나? 기억이 안 나서. 뭐냐면은 840페이지로 한번 잠깐 넘겨보세요. 제가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840페이지. 책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책으로 볼게요. 이 중에서 7번, 가로 7번으로 내려와 보세요. 가로 7번으로. 자, 아까 한국광복군 창설까지만 하고 이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 안 한 것 같아서. 자, 한국광복군은 거기 보시면 태평양 전쟁이 나자, 태평양 전쟁은 1941년에 있었던 전쟁이고요. 자, 보세요. 1939년부터 1945년. 지금 제가 쓴 연도가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 시기에 있었고, 이 중에서 1941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랑 연합군이랑 싸운 전투를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요. 이 태평양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면 일본이 일으켰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진주만 기습 들어봤어? 들어봤어. 진주만 기습이 뭐냐면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이잖아요. 하와이를 기습 공격해서 미국을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미국이 어땠겠어? 열이 확 받았겠지?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완전 본격적 전쟁이 일어난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나라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일, 동그라미 1번에 대일, 대독, 선전포고. 대일, 대독, 선전포고가 뭐냐면 일본과 독일에 야 우리도 전쟁에 참전한다 라는 걸 선포한 거. 알죠? 선전포고 뭔지 알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선포한 거를 선전포고라고 하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 자, 영국군이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군이 일본군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로를 잡았어. 일본어를 몰라. 포로 신문을 할 수가 있어? 안 되잖아. 암호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포로를 잡아서 암호를 찾았어. 암호 해독을 할 수 있어? 일본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국군에서 우리나라에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너네 나라 사람 중에 이제 조선인 중에서 영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달라. 쉽게 말하면 특수부대를 보내달라고 우리나라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영어도 되고 미국어, 일본어도 되고, 당연히 일본어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면 했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어. 그게 영국군과 연합, 그리고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참전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한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고 포로신문 암호 번역과 대적 회유 방송 등을 했었다. 이때 뭐 막 몇십 명이 간 건 아니고요. 한 몇 명, 한 10명 미만으로 특수부대가 파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영국군과 함께 일본인들은 뭐 포로 신문을 하거나 암호 해독을 하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수행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서울로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일본인들은 좀 제거하고 이제 요인들을 제거하면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내 진공 작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맨 마지막에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했었죠. 자, 미국의 OSS는 전략정보국이라고 해서 지금의 CIA의 전신. CIA의 전신이 OSS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OSS라는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이 단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줬어요. 특수부대 훈련. 그래서 약 한 50명 정도 되는 국내 정진군이라는 걸 뽑아서 이 사람들의 특수 훈련을 시켜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잠수함으로 침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낙하산으로 뭐 떨어지는 그런 내용?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특수 훈련을 받아서 국내로 진입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마련을 했고, 이 사람들을 국내로 진입시켜서 뭔가 이제 교란 작전을 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1945년 9월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1945년 9월에 계획을 했어. 이거 실현을 했겠어? 못했겠어? 못했겠지? 왜냐면 해방이
8월 달에 돼버린 거야. 너무 빨리 돼버린 거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데, 자, 일본이 여러분 알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계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어디도 원자폭탄을 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고 하는 도시에 8월 6일, 8월 9일 그렇게 두 개를 떨어뜨렸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알 수가 없어요. 희생자의 숫자를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면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녹아버려요, 사람들이.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체도 없이 녹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피폭, 알죠? 그나마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방사능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피폭이 되면은 그 질병은 유전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사람의 자식들, 손자들까지 몇 대에 걸쳐서 그런 유전적 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니까 뭐 뇌가 없는 아이가 나온다던가, 뼈가 무른, 뼈가 튼튼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나온다던가, 그럼 그런 아이들은 사실 거의 죽거든요. 태어나면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유전적 질병, 그리고 태어났는데 이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알 수 없는 막 그런 형태를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이제 그 뒤에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유전병이 생길 거라고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었냐?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자로 끌려간 거지. 그래서 유전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문제는 일본 사람들은 자국민이니까 치료를 해주고 했지만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일본에 남겨져서 살았던 사람들 있죠. 제일동포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어쨌든 요 내용, 한국광복군의 활약, 요거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었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우리는 다시 현대로 넘어옵시다. 자, 현대로 넘어와서 여러분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898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죠.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실을 본 거죠. 우리의 독립운동도 노력을 인정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연합군도 승리를 했고, 일본이 또 항복을 선언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그럼 이제 광복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자, 광복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 빠져나가야 되죠. 제일 급한 게 그거죠. 그래서 해방이 되기 직전에, 사실 일본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이 질 거를 알았겠죠, 미리. 야, 전쟁이 지고 있대. 이렇게 이제 알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미국인들이 빠져나가야 되고, 그거를 소련과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의 무장해제라고 표현해요. 일본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장해제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미군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돼서, 이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 군정. 아시죠, 여러분? 군인이 와서 통치하는 거, 군정이 실시가 돼요. 자,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해서 미소 군정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이 빠져나갈 때는 독일군은 막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그렇게 죽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 죽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점령을 했던,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왜 우리 광복이 되면은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막 복수하고 그럴 것 같잖아.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일본인들은 정말 자기 재산 다 처리해서 그냥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막 빠져나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인다거나 복수를 한다거나 재산을 뺏는다거나, 뭐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막 상점이나 은행을 습격한다거나, 그런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일본인들은 조용하게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대로 보존이 돼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미소 군정이 결정이 되고, 자,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북위 38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이렇게 주둔을 해서 군정이 실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 세계 국제 정세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었다는 것도 여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각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광복 직후의 남한의 정세 볼까요? 자, 그러면 원래 남한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거 기억나요?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이 만든 거.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선 총독부는 망할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를 두고 여러 단체와 협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 단체 중에서 여운형과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통치권을 너희한테 넘길 테니까 우리들 빠져나가게 내버려 둬달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여운형이 이제 독립운동 가니까 이 사람이 총독부와 협상을 해서 일본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그 대신 우리는 건국준비 활동을 할 거니까 그러면 너희는 우리 건국준비 활동 방해하지 말아라. 우리는 알아서 건국준비 활동을 할 테니까 너네는 나가든지. 이렇게 된 거죠. 협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899페이지에 여운형의 5개조 요구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그거예요. 5개조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게 5가지 요청 사항이에요. 여운형이 총독부에게 요청을 한 거죠. 총독에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우리 요구할 테니까 너네 우리 건국활동 간섭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조선 건국 동맹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이 됐어요. 자, 건국동맹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이 됐죠. 이제 우린 건국준비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여운형과 안재용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운형은 중도 좌라고 했고 안재용은 중도 우니까 어떻게 보면 좌우연합, 좌우합작으로 단체가 만들어진 거고, 자, 여기에서 각 지역에 있던 지부를 치안대로 개편을 하면서 각 지역에 치안대를 설치하면서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치안이 또 위험할 수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바로 치안대 활동이고,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식량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이 나가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큰 틀을 잡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게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고, 자, 그런데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알게 된 거예요. 미군정이 실시된다고 하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아직 미군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우리나라에 미군정이 실시되려면 미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미군이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들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뭐든 두고 뭐든지 어떤 뭐 주제를 가지고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을 할 때 아무래도 국가와 국가의 어떤 형식을 띄어서 협상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야, 우리도 국가라는 형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체제로 개편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 봅시다. 원래는 뭐였다고요? 해방 직전에 있었던 단체 이름 뭐라고? 조선건국동맹. 자, 그리고 해방이 되고 총독부랑 협상을 하면서 해방이 되자마자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미군정이 실시되기 직전에 국가의 형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조선인민공화국. 자, 결국에는 건국동맹이 건준이가 인민공화국, 인공으로 바뀌었죠. 이해돼요?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도한 건 누구? 여운형. 알겠죠? 주도는 여운형.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은 거야. 이름이 바뀐 거야. 개편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미국의 남한 진주에 대비해서 정부 형태로 개편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 형태라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통령, 부통령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인민공화국에서 동그라미 2번. 여러분 899페이지 밑에서 동그라미 2번 조직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나라라며 그러면은 뭐 지도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석에 이승만, 여운형을 부주석에.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승만이 와서 여기서 활동을 했냐? 그런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승만은 아직 안 왔어요. 미국에 있어.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그냥 추대를 한 거야. 이승만을 그냥 이름만 빌려온 거지. 사실 이승만이 진짜 와서 활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승만이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주석에 이승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건 여운형이니까 여운형을 부주석에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을 한 거고, 하지만 이승만이 거절했죠. 나는 싫은데 그러면서 거절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미군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했어요. 너네는 뭐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면서 인민공화국, 인공을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흐지부지 해체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군정에 대해서.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됐으나, 자, 맨 마지막에 899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미군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면서 해체되었다.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으로 가볼게요. 자, 미군정 봅시다. 900페이지. 자, 미군정의 선포. 보시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945년 9월 6일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군정청을 차리고 군정을 선포한 게 9월 8일. 자, 그래서 이 미군정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까지 미군정이 실시됐을까요? 언제까지냐면 우리 정부 수립할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48년 8월 15일인 거 아시죠? 요때까지. 그래서 미군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45년 9월 8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이렇게 미군정. 그러니까 약 몇 년이에요? 약 한 3년? 한 3년 정도 미군정이 실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미군이, 남한에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데 미군정은 직접 통치를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군은 직접 통치를 선언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요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약에 총독부에 있었던 친일파였다고 칩시다. 조선인인데 일본 사람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그 즈음에 빠져나갔어. 그럼 이제 총독부에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나갔어. 그럼 나도 이제 어차피 친일파였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 도망가려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 어디로 숨어야지. 아니면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 같은 친일파는 이제 어디로 숨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연락이 온 거야. 전화가 온 거야. 쉽게 말하면. 야, 너 내일부터 미군정이 실시되니까 출근하래. 그리고 너 승진했대. 왜냐면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일본인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자리를 다시 조선인, 밑에 있는 조선인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인들이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승진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냥 일본 친일 경찰이었는데 나중에 막 경찰 서장으로 승진해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때 있었던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그대로 기용이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총독부 체제를 유지했다는 건 친일파들이 그대로 기용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면 광복 직후에 북한의 정세라고 나와있죠? 900페이지예요. 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왜냐면 소련군을 따라서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아까 김일성 기억나요? 함경도 갑산에서 보천본조트 했던 거? 그 김일성이 나중에 소련으로 들어가서 소련에서 활동을 하다가 소련군이 북한으로 군정을 실시하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요. 김일성이랑 뭐 이런 세력들이 같이 들어가서, 사실 소련군은 요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아까 미군은 직접 통치지만 소련군은 간접적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뒤에 소련이 있고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통치하는 형식을 띠게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이미 북한에서도 민족주의자들이 건국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조만식. 아까 우리 조만식 어디서 배웠냐면 물산 장려운동, 평양에서. 그 사람이 조만식이고,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있었던 민족주의자. 그래서 건국준비 활동을 하고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하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조만식 등 민족주의 계열을 숙청하면서 결국에는 공산주의자가 세력을 차지하게 됐다. 그리고 그 앞에 선봉에 선 사람이 김일성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인민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하고 소련은 간접통치, 인민위원회를 내세워서 간접통치. 미군은 아예 미군정청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직접 통치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인민위원회를 내세워서 이런 여러 가지 권한들을 다 장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직접 통치, 소련은 간접 통치 이런 식으로 통치가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단체 난립이라고 해서 여러분 책에는 900페이지, 901페이지라고 해서 이런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우익, 좌익. 원래 우익과 좌익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 당시에 거기에 뭐 자코뱅파와 지롱드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세력들은 우익이고 조금 더 혁신적인 세력들은 원래 좌익이어서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여러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왼쪽에 앉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나눠지게 된 건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우익은 민족주의, 좌익은 뭐 공산주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익, 그 다음에 여기가 중도, 그 다음에 여기는 좌익 이렇게 지금 나눠진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자, 요 사람들이 우익 그래서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익이죠. 극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송진우, 김성수 등 보수 우익 그리고 자본가 계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좀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이 사람들이 돈 좀 있잖아? 그러니까 미군정하고 좀 절친이야. 잘 지내.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고 미군정과 긴밀하다.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승만.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은 누구? 이승만하고 김구하고. 그쵸, 이승만, 김구. 그래서 김구의 당은 한국독립당. 우리 충칭에서도 한국독립당 기억나죠? 이 한국독립당이 이제 이 현대 해방 이후의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이승만의 정당은 뭐예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냥 독촉이에요. 자, 그래서 이승만. 자, 그 다음에 김구. 자, 그 다음에 안재홍의 국민당, 여운형의 인민당. 여운형 같은 경우는 아까 왜 우리 건국준비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총독부 때문에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흐지부지 해체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인민당, 조선인민당이라는 당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박헌영 공산당이죠. 여기는 극좌겠죠. 좌익. 그 다음에 백남훈. 이 백남훈이 아까 어디서 나왔냐면 사회경제사학 할 때 백남훈. 이 백남훈도 당연히 좌익. 왜냐면 사회경제사학이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역사학이라고 했으니까 좌익. 그래서 좌익, 중도 좌, 중도 우, 우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시험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사람 누구? 이승만, 김구, 이승만. 이렇게가 중요하니까 특히 이런 당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부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건국 준비가 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선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되냐면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부터 합시다.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에요. 대통령 아니고 여기서는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몰라. 어쨌든 외무부 장관들이야.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자, 여기서 미영소 3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뭘 회의를 했냐? 결정사항이 이거예요. 내용. 이런 4가지 정도를 결정을 했어요. 첫 번째, 자, 조선에 한국의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두 번째,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면 지금 현재 미군과 소련이 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야, 미국과 소련 너희 모여서 회의 좀 해. 정부를 어떻게 꾸릴 건지 회의를 해.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걸 열어라.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해라. 자,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는 과연 독립을 해도 얘네들이 잘 독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신탁 통치를 해주자. 신탁 통치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서 대신 한동안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신탁 통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 영, 중, 소 4개의 나라가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할 거야.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자, 그리고 2주일 이내에 미소 사령부 회의를 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시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그리고 신탁 통치 결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가 열렸죠. 이제 모스크바에서 열렸죠.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동아일보에서, 지금도 있죠, 동아일보?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냈어요. 뭐라고 오보를 냈냐? 야, 신탁 통치를 누가 하자고 한 줄 알아? 소련이 하자고 했어. 그러면서 오보를 냈는데 사실은 신탁 통치를 누가 하자고 했냐면 미국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보는 아마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일부러 오보를 낸 건 아닐까. 왜냐면 소련을 좀 이제 뭐랄까요? 약간 몰아가기 위해서. 자, 어쨌든 이런 오보 사건이 나면서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을 하기 시작해서 좌익과 우익이 엄청 갈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갈등을 했냐면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분노했던 건 뭘까요?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건 신탁 통치겠지? 왜냐면 35년 동안의 식민지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우리더러 5년 동안 식민지 또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다 반대였어요. 우익 반탁, 반탁은 신탁 통치 반대, 그 다음에 좌익 반탁, 신탁 통치 반대. 그런데 여러분 칠판 잘 보시면 좌익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섰어요. 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방공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방공 막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웅변대회 이런 거 방공 포스터 그리기 대회 이런 거 하던 세대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방공 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내용을 배웠을 때 나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어렸을 때 소련이 시켜서 그래. 소련은 나쁜 놈이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실제로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건 실제로는 좌익이 생각할 때 요 4가지의 결정 사항 중에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건 이거잖아요. 신탁 통치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분노를 했지만 실제로는 좌익이 생각할 때 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뭔 거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게 정부를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러려면 일단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최고 5년이라고 써있잖아. 우리 능력 되잖아. 그럼 5년을 줄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얘네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뒤에 우리가 잘해서 신탁 통치를 줄이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좌익은 반탁을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찬탁이야. 이런 식으로 의견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 의견을 달리 하게 됐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어? 이제 뭐 어떻게 돼? 머리 터지게 싸우겠지 당연히. 사이가 나빠지겠지. 그래서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이후에 좌익과 우익은 완전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쟤네랑 나랑 이제 원수가 된 거야.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완전 틀어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이후에 이렇게 틀어지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익들끼리는 반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단체 이름이에요.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반탁을 하기 위한 연합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좌익은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거는 좌익들의 모임. 자, 이거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우익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김구와 이승만의 모임이고 여기는 좌익들이 모였어요.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좌익들의 모임. 그래서 서로 완전히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하는 사이야. 지금.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 계기는 뭐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이게 글자가 보일란지 모르겠지만 90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포스터 같은 게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그 플랑이 써있죠. 플랑카드 걸려있죠. 자, 거기 천에 깃발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탁 통치 한자로 신탁 통치 절대까지만 써있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맨 끝에 반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신탁 통치 절대 반대라고 써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써있냐? 삼상결정 절대 지지 그렇게 써있네요. 삼상결정 절대 지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익과 우익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데모를 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모스크바 상부 외상회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모스크바 상부 외상회의가 뭐 열리든 말든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좌익과 우익이 막 서로 데모를 하든 말든 일단 시간은 가잖아요. 그래서 일은 계속 추진이 되잖아요.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46년 3월에 이게 어디서 열렸냐면 덕수궁에서. 꼭 얘네들은 궁궐에서 회의를 하더라. 덕수궁에서 회의를 하게 되죠. 왜? 파리 강화회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거든요. 얘네들은 꼭 어디서 회의하려면 궁궐에서 회의를 하더라. 그래서 덕수궁에서 회의를 했어요. 자, 이때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 왜 열렸냐면 임시정부 수립을 할 때 어떤 단체를 참여시킬 것인가를 미국과 소련이 합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소련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 그러면 여러분 찬성하는 단체는 좌익이야 우익이야? 좌익이잖아. 그러니까 소련은 뭐라고 했어? 좌익만 참여시키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미국은 할 말이 없잖아.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을 싹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런 게 어딨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소련은 좌익만, 그리고 미국은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국과 소련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 그래서 그냥 회의는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되자. 자, 이승만은 45년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은 일찍 귀국을 했고, 그때 이승만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한에, 한국에 세력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편이 별로 없어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설을 통해, 왜냐면 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1위가 이승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연설을 막 하는데 요 정읍 지역을 지나가면서 했던 연설, 그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럼 이승만이 뭘 주장했냐면 이걸 주장했어요. 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되죠. 이거를 단정 수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어때? 왜냐면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랑 뭔가를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되고, 자, 이승만이 이거를 발언을 하자마자 뭔 소리야? 그럴 순 없어. 통일정부를 구성해야지 라고 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좌우합작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 중도 우파에 해당하는 김규식, 그 다음에 중도 좌에 해당하는 여운형. 지금 여운형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게 돼요. 좌우합작 7원칙. 자, 그러면 여러분 903페이지 보세요. 이승만의 정읍발언. 자, 이승만의 정읍발언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소련 나가라고 하자. 뭔 말인지 알겠죠?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자. 이승만이 이렇게 주장을 하자마자 뭔 소리야, 통일정부를 구성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좌우합작 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돼요. 여러분 904페이지 좌우합작 7원칙 볼까요? 1, 2, 3반 읽어볼게요. 자,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3.3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그러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우리도 찬성. 그래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자, 여기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니까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는 속히 재개하라. 이런 뜻이겠죠? 속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국민에게 무상으로 부여하며 시가지 기지 및 대건물의 적정 처리하며 주요 산업을 국유하며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할 것. 입법기구는 이제 국회 같은 거겠죠? 그래서 국회 같은 거에다가 법을 만들자고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건의할게.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 그러면 우리가 사실 1권은 봤지만 일단 첫 번째 줄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면서 통일정부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미수공동위원회 1차가 결렬됐으니까 빨리 다음 거를 하라고 하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세 번째가 자 여기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체크되어 있죠.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자, 공산주의 세력에서는 그러니까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 좌익이죠. 좌익이 원하는 토지개혁은 토지개혁이라는 건 토지를 나라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좌익이 원하는 토지개혁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다 빼서 그래서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공짜로 나눠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건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에서 원하는 거예요. 자, 토지개혁. 일단 지금 토지를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일제시대까지도 그래서 이런 토지들을 나라에서 다 뺏어서 나라에서 똑같이 나눠줘라. 공짜로. 이거는 사회주의가 원하는 거. 자, 민족주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익이 원하는 건 유상, 매입, 유상, 분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땅이 많으면 나라에서 나한테 땅을 사가라. 그리고 나라에서 땅을 사서 그거를 싼 값에 농민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공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사가고 나라에서 팔아라. 그런 식으로 유상매수, 유상분배예요. 이해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런데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얘기한 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이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시문을 읽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좌우합작 7원칙을 찾을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좌우합작 7원칙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끝에 요거를 못 봤어. 자, 봅시다. 이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왜냐면 자,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해서 이런 거죠. 해방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은 사이가 좀 나빠지긴 했어. 그런데 저것들을 싹 죽여버려야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요 사건부터 요 트루먼 대통령이고 독트린이라는 건 뭐 발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는 이후부터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사이가 싸해졌어요. 이걸 우리 아마 여러분 들어봤죠? 냉전 체제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요 트루먼 독트린으로부터 냉전 체제가 시작이 돼요. 냉전 체제는 소련과 미국이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이제 서로 협의하지 않고 완전히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 냉전 체제라고 하고 자, 그전에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좌익의 활동을 인정을 했었다. 그런데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는 완전히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소련의 소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의 이런 내용 자체도 다 싫은 거야. 그래서 미국은 이제 좌우합작 운동에서 이 좌익이 꼴보기 싫은 거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좌익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야, 너네는 좀 별론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좌우합작 운동이 제대로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여운형이 암살을 당했어요. 1947년 7월에 암살을 당하면서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운형이 암살을 당했어. 이제 활동을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좌우합작 운동은 이제 그 이후에 흐지부지 없어지게 된다. 말하는 해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여운형 암살로 실패.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어서 아직 실패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 좌우합작 운동을 미군정은 지지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이렇게 탄압하기 전에 처음에는 지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파들을 내세워서
자, 지금 현재 미군정이 우리나라를 다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니들이 나서서 뭐 다 해먹냐. 그러면서 욕을 먹으니까 여기에 중도파들을 내세워서 중도파 중심의 국회를 조직하고 중도파 중심의 정부를 주도해서 정부를 만들어서 마치 한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권은 없는 국회와 정부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정부, 허수아비 국회. 다시. 자, 미군정이 우리나라는 직접 통치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 모든 걸 주도하니까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미군정에서 이 좌합작 운동을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중도파들을 밀어주면서 이 사람들 중심의 실권은 없는 허수아비 국회, 실권은 없는 허수아비 정부를 구성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조직했고 남조선 과도 정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면 이게 국회인데 여기에 의장은 누구냐? 국회의장 김규식, 중도 우파에 해당하는 김규식.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 정부에서 형식상 민정장관이면 대통령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역할을 중도 우에 해당하는 안재용에게 맡김으로써 마치 조선인들이 미군정 시기에도 조선인들이 정치활동을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적 국회와 정부를 만들었지만 이것도 뭐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요. 자, 여러분 904페이지에 좌우합작 7원 측에서 4번 자,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여기서 말하는 입법기구가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겠죠. 입법기구가 이 국회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04페이지 위에서 가로 4번 한번 보세요. 위에서 가로 4번. 좌우합작 7원 측의 찬성 여부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미군정은 찬성했고 김구는 찬성. 자, 김구는 찬성을 하긴 해요. 좌우합작 운동에. 하지만 참여는 하지 않았죠. 김구는 우익이니까 여기는 중도파니까 참여는 하지 않았고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은 뭐냐면 나는 남한만의 정부 수립이 좋으니까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들어주면 나는 찬성 아니면 반대. 사실상 반대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과 조선공산당은 극우와 극좌잖아요. 반대. 그래서 여기에서는 김구는 찬성했지만 참여하진 않고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반대고 그 다음에 극우 세력과 극좌 세력인 한국민주당과 조선공산당은 반대. 알겠죠? 하지만 미군정은 지지했었다. 그래서 좌우합작 7원 측의 찬성 여부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넘어갈게요. 보시면 자, 봅시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돼요. 자, 요거 연도 틀렸네요. 1947년 5월. 1947년 5월이에요. 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덕수궁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자, 똑같아. 소련은 좌익만 참여시키자. 미국은 다 참여시키자. 역시 성과는 없었겠죠? 주장이 다르니까 결렬. 자, 이번에는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이제 결정 안 되니까 유엔에 넘겨. 유엔에 한국 문제를 이관 넘기게 돼요. 한국 문제 유엔 상정. 자, 그리고 미군정기의 경제체제라고 해서 여러분 905페이지 보시면 미군정기의 경제체제에서 신한공사 설립 이런 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신한공사라고 해서 왜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재산 있죠. 네, 그런 귀속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이제 뭐랄까요? 국가기관? 네, 여기서 회사라고 되어 있지만 신한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국가기관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